자, 술 대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연이죠, 이연. 이연은 이제 원래는 저쪽에 수나라의 관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태원 유수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 양제하고도 친척 관계죠. 이중 사촌 관계고, 그리고 이제 독고시 집안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수나라, 그 다음 당나라, 북주 이렇게 했던 그 집단은 아까 이제 강동 집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당을 건국을 하고요. 그때 이제 당나라 건국할 때 그 다음 수나라 말기 때 또 뭐냐면 반란세력들이 많았어요. 두건성이라든지 이밀, 왕세춘 이런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통합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화가 지방제도 관료제도를 정리하고 수나라 제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제정해서 새롭게 이제 뭐냐면 법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자, 근데 이연의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수나라 건국의 당나라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건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세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원길인데, 이건성이 원래 태자였죠. 근데 이제 이세민은 이제 뭐냐면 양왕이기 때문에 이연을 이어받으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당시 이건성 첫째와 이제 자기 형과 아우를 아버지가 부른다고 해서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황제를 보려면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황무문에 이제 항실 바로 들어가는 황무문이었는데, 그 황무문에 자기 신복을 매복시켜 놓고 이 형하고 아우를 죽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유배시킨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됐어. 누구하고 좀 비슷해요? 이방문하고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된 당태종이 돼요. 참고로 당나라 때부터는 묘지의 시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태릉에 들어가는 신주에 예전에 시호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시호가 너무 길어가지고 당나라 때부터는 묘를 적어. 시호는 따로고. 그래서 보통 이제 당 이후부터는 당나라 태조라든지 고조라든지 조종제 같이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정통성이 좀 없죠. 쿠데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정치는 잘했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유명체를 정비하고요. 대외적으로는 해외 정보를 해서 중앙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확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세를 뭐라고 하냐면 정갈의치라고 해요. 그 당시 언어를 정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갈의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광효봉이나 두현이, 이정, 왕진, 왕규 같은 사람들 이제 고피를 받아갖고 정치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방현과 두현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내세워가지고 먼저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런 현신들과 어떤 강태종 간의 대화 내용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유명한 정관종류죠. 예. 그래서 이제 후대 역대 왕들이 정관종을 듣고 이제 제왕하게 어떤 교과서로 삼았던 건데, 요것도 그렇게 썩 믿음직하지 못해. 왜냐면 당태종이 역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에 관심 있는 게 예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사관들 기동력을 잘 봤다고 해요. 사초를 뺏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제대로 쓰여져 있겠어요? 그래서 당태종 때 기록이 좀 약간 왜곡된 것도 좀 많다. 이렇게 이제 후대사가들이 비판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율령대 국가의 어떤 초성을 만들었고, 또 여러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돌고리 그 당시도 분열돼 있었는데, 그 당시 분열을 이용해갖고 그 다음에 공도고를 복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칸칸이라는 칭호도 받게 돼요. 칸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황제지만 또 유목제국에서는 칸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목세교와 농경세교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우리나라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요? 고구려죠. 그래서 안시성을 침공했다가 공격했던 전투 패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고종 때 뭐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를 격돌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특징은 다음 촉정기 때부터 이제 중화질서와 호환체제가 중화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공단계가 이제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동독을 복수시켜서 다시 청탄한 칙을 받고 고구려 백제를 정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제 육도읍을 설치하죠. 그래서 기미정책을 실시했다. 자, 육도읍이라는 것은 이제 6개 그 지역을 이제 경광지역을 관리하기 설치한 그런 행정구역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안동도읍. 동쪽을 안녕시킨다. 그래서 이제 안동도읍을 하는데, 그와 함께 기미정책을 했어요. 기미라는 것은 말 도피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나 간접을 주고 하지만 말 안 들을 때는 또 칙칙지도 가고, 당분간 칙칙지인데, 그래서 이제 기미주를 설치해요. 그 지방의 수정들에게 또 뭐냐면 당나 벌술도 주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부족 중에 여러 부족 중에 힘이 강한 부족들은 무시해. 넘버 2나 넘버 3를 이제 주로 그 부족자들이 유명하죠. 왜 그랬겠어요? 힘이 강한 당나간지를 주면 우리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넘버 2와 넘버 3 정도 세력을 주문으로써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세력, 큰 세력을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통적인 무슨 정책이다? EJ.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 견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족들이 너무 커졌어. 그럼 또 예전에 좀 컸던 첫 번째 부족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견제를 했던 거야. 그래서 당나라 어떤 국제 질서를 이제 형성하는데 이 기미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당나라 후기 때부터 깨지게 되죠. 당나라 국제 정치가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그래서 그 뒤에 송나라가 그걸 제대로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기미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대표적인 나라 고려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진 쪽이나 이런 나라를 할 때, 통제할 때 이런 기미주를 이제 설치하고 그걸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뭐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것도 간식도 주고 그런 기미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대 이후부터 중화주의가 승리했고 전국민이 중국에 동화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가 완성됐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완전히 오랑캐 문화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한족 문화의 오랑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나라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나라 왕실에도 많이 보여요. 이런 특징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당태종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고종이 즉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종이 그 당태종 죽을 때 이제 병문안 갈 때 누구하고 이제 눈이 맞아 떨어졌냐면 측정무. 측정무는 원래는 당태종의 첩이었어요, 첩. 근데 당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간섭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왕비를 제하고는 호궁들은 비군이가 되거든요. 근데 비군이 안 됐어. 근데 그 고종이 왕 상제가 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한송을 시켜갖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윤리적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중국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무리 그 친모가 아니라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사회에서 겪었던 후는 자기 어머니야. 근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꼴 되는 사람 같이 산다. 이건 궁수도 못하는 짓이죠. 근데 유목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유목국가 사회에서는 아버지 죽잖아요. 그러면 친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자는 다 누구 거예요? 그 아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유목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강제로 뭔가 이렇게 결혼시켰고 뭐죠?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그 유목적인 특징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추천문화는 이제 위시 같은 여자들이 이제 기가 센 거, 그것도 유목적인 특징이죠. 몽골 같은 데 가보면
거의 그 가정 내 패권을 누가 잡아가고 있냐면 여자들이 잡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선종 있죠? 당나라 선종이 양귀비하고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양귀비가 어떤 사람이냐? 당나라 선종의 아들 수가 있어. 네, 수의 며느리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저쪽 금방에 보내놓고 그 며느리와 이제 짝짝꿍해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적인 어떤 습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유목민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고종의 첩이었던 측정무인데, 이 사람은 원래 당나라 고종이 이제 첩이 됐다가 원래 복만 하나 쫓아내버리고 황후를 폐위시키고 황후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당 고종이 죽고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2명이 있거든요. 중종하고 예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갖고 중종과 예종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패하죠. 결국에는 자기가 정권을 장악해서 당나라를 중지시키고 뭐가 된 거야? 황제가 된 거야. 황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측정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당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체를 정비하는데, 그 통치 정비를 방향을 어디로 정했냐면 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하나의 그 단직제도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육간제도를 마련해갖고, 예를 들어 2부는 청간, 호부는 지간, 예부는 충간, 병부는 하간, 이렇게 해갖고 명칭을 준하나식으로 다 변경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수도를 장안에서 어디로 옮겨요? 낙양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주를 세우거든. 무주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 주를 뭐냐면 무주라고 해요. 무시가 세운 주다. 그리고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했다. 왜냐하면 이제 도교는 어디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당나라에서. 그래서 당나라의 중요시 도교 대신에 불교를 이제 강조하면서 여왕 즉위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등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웅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청정공청연하는 여왕이 또 변신했다는 이야기를 미륵부에 하생하여 여자는 황제가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참이 그 얘기를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직정공청연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미륵불로 하신을 이렇게 미륵불을 변신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미륵불의 하신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업종 중에 뭐냐면 측정문자를 제목해. 이 측정문자.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종전의 그 한자 대신에 자신의 존재를 미화시키려고 신성을 목적으로 측정문자 19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종전의 어떤 남성 위주의 문자 구조나 용법을 부정하고, 그래서 천지인이나 일월성을 등 주요 문자 등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덕치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 측정문자가 후대에도 좀 세게 쓰였나 봐. 그래서 그 무구정당 대다라는 걸 보면 측정문자가 보이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 무구정당 대다라는이 중국에서 건너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는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정치는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독립반정도 별로 없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청을 다 있지만, 이것도 후대에 이제 당나라를 좀 좋은 거죠. 원래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라가 건국하면 건국 공신들을 다 죽이는 게 관례였는데, 이현이나 그 외에 이제 이세민은 좀 마음이 약했는지 그 짓을 못했어. 근데 누가 그걸 대신해 준 거죠? 측정무가. 그래서 측정무가 자기가 이제 하모가 이제 폐입하는 과정에서 제일 반대했던 집단이 강명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대규모 수청을 해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북조 시대 때 한인 그 관료 집단들 있죠. 상동기득권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배층의 대교체가 일어나죠. 강경 집단에서 물론 상동기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무가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를 퇴위시켜 중종을 복위시키죠. 근데 뭐 쿠데타 안 일으켜도 당나라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야. 왜냐면 그 무가 이제 말년에 자기 후계를 누구한테 정할 것이냐. 근데 사촌 동생하고 중종과 예종이 있어. 자기 아들이 있어. 그러면 엄마 입장으로 땐 자기 사촌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아들한테 주겠어? 아들한테 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무시해서 뭘로 바뀐 거야? 이시로 바뀌는 거. 당나라가 다시 복원되는 거잖아. 이게 모계를 통해 이제 뭐냐면 단점인데, 자, 하여튼 쿠데타를 통해서 무가 폐위시켜. 그래서 중종이 그런데 이때 이제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락공주, 태평공주가 있어요. 태평공주, 안락공주가 태평공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안락공주와 안락공주하고 누가 그다음에 위씨가 이제 짜가지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예종의 아들이었던 당 형종이 그걸 알아채고 둘을 제거시키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잠깐 예종을 풀어놨다가 뭐죠? 자기가 이제 데리려고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추천무의 무자와 그다음 위씨의 위자를 따가지고 무이해하라고 해요. 무이해하.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무이해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상당히 기가 세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무이해에 대해서 여하나였고, 그 남전 여비 유교적 사관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시대에 특히 무시 같은 경우에는 추천무 시대 때는 그 농민 관련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리고 무가 이런 이제 능력 유지의 어떤 과거제사에 넣었다는 거. 새로운 신시사를 관료를 등용해서 그래서 좀 약간 뭐냐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종 때 넘어가죠. 현종. 자, 현종 때도 이상한 이제 연호를 두 개 사용했어요. 하나가 개원이고 하나가 청보거든요. 전반기 때는 나름대로 뭐냐면 정치를 잘했어. 그래서 이제 정관의 치와 마찬가지로 이 치들을 개원의 치라고 하는데, 청보 연간의 후반기 때 누구하고 눈이 맞은 거야? 양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정치가 물러났는데, 물론에 양귀비 때문에 정치가 망쳤다기보다는 이미 이 시대 때는 후반기 때는 율령체제가 붕괴되면서 밑으로부터 뭐예요? 붕괴되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종의 정치는 이제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그 무이해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안락공주 위씨가 등장하면서 그 자기 남편 위씨의 부인 남편 중종을 독살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변란이 있고, 그리고 안락공주 위씨가 이제 추청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 내부는 수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제상을 등용해죠. 그래서 이제 개원 시대의 어떤 기본 방식의 요순이 이제 마련했고, 호구가 증가해요. 호구가 증가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평화 시기 때문에 뭐죠?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고, 국가 권력이 강해지면서 뭐냐면 이렇게 증가된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장수를 선임하고 병경을 안정시키고 장안의 국제도시도 발달되고 성당 문화의 중심이었다. 성당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네 단계 나누는데 제일 발달된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성당 문화. 그래서 대표적인 시인 두 명이 있죠. 누구가 있죠? 이백과 두부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청보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현종이 정치에 무관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강 고력상과 그다음 총신인 2인부 맡겨요. 예.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아까 논한다고 했죠? 양귀비.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동시에 사회적 유령체제가 붕괴되고, 그 유령체제 붕괴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죠? 나중에 얘기하지만 절도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병방지역에 10개의 절도사들이 두게 되는데, 이 절도사들이 어떤 사들이냐면 이민족 출신이야. 그래서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문무관의 요직들을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민족에도 돈을 개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관 같은 경우에는 빈공가, 빈공가 이제 아시죠? 최총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은 번장제도가 있어요. 번장제도는 당나라의 이제 장군들을
오랑캐 장소 유명한 이민족 장소. 그래서 대표 중에 알록산이라든지 뭐 보선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사들은 되게 좀 권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그 10개의 절도사 중 3개의 절도사를 범칙하는 합 3진을 범칙하는 알록산이 있죠. 이 알록산이 나중에 일으킨 난이 알록산의 난이죠. 그래서 이 알록산은 그 뭐냐, 이 알록산은 이제 그 자포라고요. 자포는 뭐냐면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이민족은 있는데 이민족과 이민족이 서로 교합한 거야. 그래서 일본인과 뭐 중국인이 사이에 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역의 강족과 동골 부모 밑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낳은 자식이에요. 자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태어난 것 자체가 국제적이잖아. 중국에도 살고 부모도 이제 피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그 여러 언어를 습득했나 봐요. 6개의 국어를 습득했다고, 6개의 국어. 근데 한자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는데 글을 쓰지 못했다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관자하고 3개 절도사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또 사교성도 있어갖고, 그 현종이 총리였던 양귀비 밑에 들어가고 이제 이 아부도 잘하고, 양귀비를 어머니처럼 엄마 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근데 양귀비보다 그 알록산이 나이가 더 많아요. 네. 되게 뚱뚱했다고 그러죠. 내가 밑으로 이렇게 천일처럼. 근데 이제 양귀비까지 사이 좋은데, 양귀비의 사촌 오빠가 있어요. 그 양국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인보가 살아있을 때는 이인보하고 사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충격 없었는데, 이인보가 죽고 양국춘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니까 양국춘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야.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양국춘 토반 범으로 안살이 일어나요. 왜 안살이 일어나냐? 알록산의 그 부하장수가 누구냐면 사사명이에요. 그래서 앞글자의 뒷부분에 이제 사사명이 주도했기 때문에 앞자 따라서 안살이 나거죠. 그래서 이제 알록산은 이제 이따가 알록산은 자기 아들한테 좀 죽죠. 네. 그 아들한테 죽고, 그 안경서인데 그 안경서는 사사명이라는 그 알록산 부하장수에 죽고, 또 사사명은 자기 아들이 사조일한테 죽어. 네. 그래갖고 이게 뭔가 막장인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 사조일은 당군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초반 때는 잘 나갔어. 그래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화북을 지역을 씌우고 다니죠. 그래갖고 이제 이 현종은 당나라 알록산이 쳐들어온다니까 어디 도망가요? 사천적으로 도망을 가.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양귀비를 데리고 왔는데, 부하들이 불만 넣는 거야. 양귀 때문에, 전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도중에 양귀비는 죽이게 하죠. 그래서 묻고 이제 가고, 이제 알록산의 난은 언제 끝났냐? 요 현종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숙종, 대종까지. 그 간신히 진압을 해요. 그래서 미군족들 이제 간신히 동원을 해가지고 진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알록산의 난을 일으켰던 절도사들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야. 그대로 있어. 왜냐면 그들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국한 세력은 또 뭐냐면 절도사 인명하고 또 당번으로 이제 호스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절도사들이 이제 안산에 난 이후에 힘이 더 커지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산에 난 이후에 그 윤력체제가 이제 붕괴됐고, 물론 그전에도 붕괴했는데 더 붕괴시켰고, 그 다음에 절도사의 등장으로 이제 귀족체제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냐면, 신한 세력들, 특히 지방에서 어떤 세력이냐면 형세호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로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난 이유는 나중에 했지만, 누가 권력을 장악하죠? 한간대에서 이제 황제가 패들이 분발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당나라가 주변에 이민족 통제를 했죠. 근데 이제 당나라 말기 되면 이민족이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 이민족들이 예전에 뭘 받아들였어요? 당나라의 어떤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들죠. 이게 무슨 왕조죠? 정복 왕조가 출현되는 어떤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안산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부분을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부분 한번 정치 관련돼서 일단 161페이지 정가래치부터 볼게요. 자, 거기 이세민의 이제 정가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기 뒷장 넘어가면 이제 정관 전용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당나 태종이 정관연간의 언행을 기록했던 책인데 군주의 도리, 인지의 드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다. 근데 이제 아까 말처럼 이게 사실 좀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당 태종을 너무 지나치게 이해하셨다. 그래서 정관 시족주라는 게 있는데 정관 시족주는 왜 만들냐면 당 태종의 명예를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그 강동 집단이 그렇게 사회적인 위신이 없어. 권력은 가지고 있어도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있는 집안은 어디냐면 상봉귀족이야. 그래서 그걸 좀 서열을 바꿔보려고 이런 정관 시족지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벌귀족 억누르고 집권적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강동귀족을 중심으로 한 한족을 제1등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족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돌굴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크의 칸칸,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미 정책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우주용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추천고가 이제 집권하면서 정치했던 얘기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각자 보세요. 시간 관계가 다 보지 못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용령을 이제 관련된 걸 끝나고 나서 그때 예조의 세 번째 아들인 이윤기가 태평공주나 이런 사람들 이제 진압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각 대원의 치를 열게 되는 그 내용이 쭉 있는데 그러면 잠깐만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뭘 읽냐면 그 기미정책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너무 다 읽기 좀 그러니까 162페이지에 거기 마지막 단락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이것은 당조가 또 하나의 두세 개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방의 여러 민족인 부족이 당조와 직접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뜻한다. 돌궐 이후에는 서련타가 강성해졌지만 태종은 여러 차례 토벌군을 파견해 646년에 이들도 평정했다.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 중앙에서 도고를 파견해 감독시켰는데 이것이 기미정책이었다. 기미란 소남 알등을 제갈로 묶는다는 의미인데 당조는 도호 밑에 정복지의 왕과 추장을 지방관으로 임명해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했다. 이로써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부까지,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동쪽까지,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부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이 강성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율령국가 체제를 이제 또 안산의 남부터 좀 읽어볼게요. 177페이지. 자, 안산의 남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있는데 여기 몇 페이지냐면 177페이지 그 안산의 남 부분 있죠. 그래갖고 안륙사는 그때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안록사는 소우도 계통의 혼연이고 홍로절도사의 양가족이었다가 그의 사후에 홍로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봄양절도사와 하동절도사를 겸임해 새 번지를 장악했는데 휘하의 병력이 당주 전체 병력의 37%에 달했다. 이후 795년에 당시 재상이었던 양국충과의 권력 다툼 끝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만에 낙양을 점령하고 반년 만에 장안을 점령해 대의원을 건립했다.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의 강력한 저항과 위구르족의 반격을 받았다. 이후 반란군의 내분이 발생해 둘째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되었다. 또 안경서는 부장인 사사명에게, 사사명은 아들 사조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장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이회선이 사조의를 죽임으로써 반란의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러나 9년 동안 화북지역의 전란으로 몰아넣은 이 반란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다. 우선 호구수가 반란 전 890만 호에서 반란 직후에 290만 호를 격감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반란 전부터 불필요하던 재정이 한층
더해졌다. 또 반란에 가담했던 줄도사들이 거의 그대로 지역을 장악한 채 국권적인 행동을 취했다. 게다가 부병제는 완전히 무너져 모병제로 전환되었고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 완전히 붕괴되었으므로 율령제 지배는 여기서 완전히 종을 구하게 되었다. 당조의 중앙집권제 통치체제는 이제 새로운 지배 방식으로의 전환 없이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죠. 당나라 율령국가 체제를 이제 볼게요. 자, 당나라는 이제 그 삼성육부 등 여러 관제와 이런 이제 그 토지제도, 군사제도 등등 이런 것들 다 율령에 명시해 놓고 그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취했는데 이걸 이제 율령국가 체제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다 수당 때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수당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줘. 그래서 동아시아 그 문화권의 4대 요소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율령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율령 국가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율령 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이라는 것은 형법, 영은 행정법이나 일반 법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격은 임시법, 식은 시행세칙 있는데 율령은 뭐냐면 상위법이고요. 하에는 시행세칙이에요. 그래서 율령이 이제 뭐냐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들 이제 시행세칙으로 보여놓고요. 격이라는 것은 그 율령의 합어법률이 아니거든요. A라는 율령이 있고 그게 현실성에서 표현할 때 새로운 율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율령과 신율령의 중간 정도에 있을 때 그 가동의식으로 식을 뒀다.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제 뭐냐면 항리 7령이나 좀 예전에 율령이 잘 된 것들을 뽑아내서 만든 것이 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율령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성립됐냐면 서진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서진에 태시율령을 기원해서 만들어졌죠. 이거 이제 수당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중앙간제를 이제 볼게요. 중앙간제는 삼성육부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육부제도라는 것은 언제 출발했냐? 이건 예전에 이제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중서성, 상서성 이런 것들인데 한나라 때 중서성, 상서성은 그 어떤 기관이에요? 이거는 내조죠. 그래서 당시의 보좌기관인데 항모제가 이제 정치하는 과정에서 외조보다는 내조를 강조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중소와 상성 또 뒤에는 추가한 문화성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중소, 상성, 문화성이 그 강조되면서 이게 이제 귀족들이 장악을 또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순화 때 이 내조였던 삼성을 외조화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육부제도가 이제 중앙기구로 발전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중서성이 있어. 중서성은 국가정책을 이반하죠.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죠? 중서정이죠. 예. 그럼 이반을 하면 그걸 이제 문화성을 보내요. 문화성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문화성에서 이제 국가적인 심의에서 맞지가 않다. 그러면 동박을 할 수 있어요. 예. 동박이 뭐예요? 거부권이죠.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귀족사회라는 걸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고려시대도 이거 동박권이 있죠. 조선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상서성인데 내려보내면 또 거기에서 상서성에서 육부에서 국가정책을 시행하죠.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상서령이 있는데 당나라 때는 상서령이 공속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자보가 우부가 있어. 그래서 상서령 자체는 그렇게 힘이 없어. 왜 상서령 공복이냐? 당태종 한때 그 간직의 영이 임명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는 간직은 신하가 올 수 없다. 그래갖고 상서 공속을 줬어. 예. 그래갖고 실제로 그 밑에 육부상서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상서령이 별 힘이 없죠.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인데 상서령은 이제 뭐냐면 그 왕족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자보야, 우부야가 있긴 있지만 이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신들보다 그렇게 등급이 풍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육부 판사제 때문에 뭐냐면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관서는 그 감찰기관에 어사대가 있고요. 5감이라 해갖고 이제 5개 그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자가 구시 이렇게 있는데, 구시는 특수행정기관이 있는데 요거는 삼성육부제도에서 보면 구시는 이제 그 예전에 한나라때 상공 구경제도 있죠. 구경에서 나온 제도야. 네. 그래서 신대, 구사, 구시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 3차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구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 거의 허직이야, 허직. 근데 왜 그게 놔두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의 간직이라도 그대로 없애는 게 아니야. 예전의 간직은 예전의 간직을 두고 새로운 간직을 또 이렇게 만들죠. 실거는 그 새로운 간직이 있는데 예전 간직을 그대로 놔둬요. 이게 뭐냐면 구경에서 파생한 구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수도제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국제 지방행정제도 계승했고, 물론 이제 상위행정기구로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주와 군의 명칭이 완전 계속 변경이 되죠. 그래서 주군, 주연제, 군연제. 그렇지만 3친제가 아니라 기본 골격은 2친제였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 10도 관찰구역을 설치해서 세종 때 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지방 여주에 이제 도독부를 또 설치해서 여러 주를 간독하고, 이 도독부의 상위 기구가 뭐죠? 도부죠. 육도부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행정구역에는 경기지역 있죠. 장안이나 이런 경기지역은 이제 특수행정구역에 이제 설치했는데, 경기는 우리 경기도 아니죠. 이게 뭐야? 서울경제 근기 있잖아요. 서울 주변 장안을 직접 이제 뭐냐면 통치했던 기구를 경기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태원 유수부 해가지고 요 지역은 이제 원래 왕조의 발상지, 태원 지역은. 그래서 유수부를 넣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뭐가 있냐면 부병제도가 있어요. 부병제도. 네. 그래서 이 부병제도는 수나라는 부병제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일단 땅을 줘요. 농민들에게 균제를 지급하고, 그걸 경제로 바탕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겨울 때는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절충부라는 게 있어. 이 절충부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비군 훈련소야. 거기 가가지고, 농악기 훈련을 받아.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한때는 돌아가면서 수도방위도 하고, 병경방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부병제인데요. 근데 이 부병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병의 고급기관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무기는 다 개인 비용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전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이 부병제에 또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 지역적으로 너무 평균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사 단위가 절충부라는 게 있죠. 절충부. 근데 절충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되게 이제 그 수도인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44%가 집중되어 있고요. 태원은 한 25%, 하남은 11%야.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어느 지역이야? 강북 지역이에요, 강북 지역. 근데 강남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강남에 가면 이제 점점 강남은 잘 사는데 강북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도 점점 이제 강남한테 밀리고, 강남 말게 되고. 근데 이게 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인구하고 뭐냐면 경제력이 이제 점점 강남한테 밀리는데 군사적인 어떤 군역은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는 못 살겠다. 강북 지역에서 다 어디 도망가겠어? 강남 지역 도망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당당 고려 마찬가지로 공간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못해. 이동의 자유가 없어. 거주의 자유. 근데 본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고 주로 강남이나 절충과 별로 없는 군역의 의무가 별로 없는 지역으로 도망갈 건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코라고 해요. 개코. 또 나중에 이 개코를
조사해가지고 건가를 가지고 건가 정책을 하게 돼서 이제 뭐냐면 조세 수익을 이제 파악하려고 이제 했던 정책을 하게 되는데 하루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병제 붕괴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위진남북 시대 때 이제 군사권은 이제 중앙에서 되는 거는 순화제도 개설한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부병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172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172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당제국의 군전제부터 해갖고 그 뒤에 첫 번째 17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수당 제국에서는 군전제, 소용도제와 함께 부병제를 시행해 주연의 농민으로부터 장사를 징집했다. 이를 위해 당조에서는 지방에 절충부를 두고 여기에 병역 해당 농민을 등록시켜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공황기를 이용해 훈련을 받도록 했다. 절충부에서는 전성기 때 전국에 630여 개가 존재했고 부병의 수는 약 20만이었다. 이들 절충부는 각각 수도의 궁전과 조성을 경비하는 12위 육솔부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병사들은 매년 일정 기간 순번을 정해 이들의 지위를 받으며 미사가 되어 근무했다. 이것은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결국 지방에서는 병사가 타 지방으로 조만간의 생산마저 생겨났다. 또 부병은 개혁 기간 중 한 번 진수 등으로 불리는 병력 방위기구에 가서 3년간 방인으로 근무해야 했다. 부병은 복역 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 및 무기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했으므로 국가의 군사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병의 부담은 과중하게 되었다. 게다가 부병의 습한 절충부가 심하게 편제되어 있었다. 수도인 경조부 주위의 전체 절충부의 약 44% 정도가 밀집되어 있었고 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25%, 하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11%가 배치되어 전체의 80%가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존재했다. 이에 반해 강남은 2%가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병역의 부담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히 부과된 것이 아니라 호적에 등록된 공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을 허용하며 부병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군적지 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다. 이 외에 당초에는 대외전쟁이 빈번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병 외에 여러 주에서 모집한 병모라 불리는 모병이 존재했지만 상상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강남 학교제도 교육제도를 볼게요. 자, 강남은 이제 학교제도는 과거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정근대 시대 교육이 전해진 특징이 있지만, 대중교육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도 아니고, 오직 뭐 하는 교육이죠? 관리를 선망하는 교육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관학을 보면 이제 각 이간 제도가 있다는 거. 국제학, 태문학, 태학, 사문학, 율석, 한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고려 시대와 비슷해. 고려가 뺏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문물 입학을 하고요. 주로 이제 유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유학이나 서학, 산학은 이제 기술학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현학이나 도덕교 장자 이런 사람들 이제 공부했던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제도가 중요하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당나라 과거제도는 이제 송나라 과거제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당나라 과거제도는 항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보면 당나라는 간접 등용 방법 3가지가 있어. 아까 이제 과거나는 항공과 예고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교제도 연결되었고 관학 졸업생 중에 간단한 시험을 봐가지고 했던 생도 항제 특명을 받아갖고 했던 거죠. 제까지 20문제를 이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 항공. 이게 이제 시험제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제도 외에도 또 뭐가 있죠? 음소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시험제도는 항공이지만 비중은 음소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음소는 가서 간제 진출해도 뭐죠? 재산 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각오를 굳이 보겠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좀 혼나잖아. 폰대가
거죠. 과거에 학교 갔다는 게.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 여기 과거제도도 그 뭐냐면, 당나라 때는 주로 관리 후보 자격시험이에요. 그래갖고 좀 귀족들만 봤어요. 귀족들 한 푼에서만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본번 합격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집안에 지체가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요직에 발령되는 순서죠. 예. 그래서 관리 후보 자격시험인데, 근데 송나라 때는 말 그대로 뭐야? 과거 선발시험이야. 뭐냐면, 간직 선발 제도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과거 후보 자격시험이 아니라 간직 후보 자격시험. 간직자는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항공의 절차를 볼게요.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은 예부시, 학과시험이죠? 제가 학과시험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재, 진사, 변경. 이렇게 했는데, 수재는 미리 이제 폐지됐고, 진사는 이제 시문을 보는데, 저 3만 귀족들이 이제 진사시험 봤다. 그래서 이제 명경보다도 나중에 가면 중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당나라 때 그렇게 중시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송나라 때는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당나라 때는 명덕과 통해서 또 그 뭐냐면 간직의 그 제사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예부 시험이 통과되면 뭘 보죠? 2차 시험을 봐요. 예. 2부시를 보는데 2부시는 뭘 보냐? 신앙격파를 보죠. 신이라는 것은 몸가짐, 품위를 말하는 거고요. 어는 어행이나 언행, 서는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지방 갈 때 이제 재판하는 내용들, 모의 재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문제는 이게 되게 주관적이야.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이다 보니까 일종의 뭐가 되면 서 얼굴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감독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문벌 귀족들이니까 주로 문벌 귀족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은 능력이 있어도 1부시에 합격해도 2부시에는 합격 못해.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과거 제도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송나라 과거 제도와 연계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동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동계 341페이지 이제 그 뭐냐면 합격인데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343페이지 예. 요게 이제 그 과거 제도가 이제 있는데 그 제도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보냐면 두 번째 달렸죠. 강제 시험에 의하면 돼갖고 여기에서 추출 시대 3절에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강제 시험에 의하여 관리가 되는 일은 세 가지가 있다. 지방의 인재를 중앙에 예부해서 선발하는 현공과 관할 부급생을 시험하여 관리로 등록하는 생도, 그리고 그때그때 황제의 특명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제과가 그것이다. 이른바 과거라는 것은 현공을 말하는 것이다. 시험은 1차로 외부에서 학과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는 다시 2부에서 2차 면접을 보는 2층제이다. 2부의 면접은 신, 엄, 서, 선으로 사람 등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당대는 귀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에는 수험생의 출신 가문이 당락을 좌우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성적으로 외부 시험을 통과하여도 2부 시험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당의 예부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과 같은 성격이다. 이에 비하여 다음에 오는 홍대는 지방에서 시험 보는 해시와 중앙의 성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 앞에 나가 시험 보는 전시의 산출구조로 되어 있다. 당대의 과거 시험이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으나 송대 과거 시험은 관리 선발 시험이었다. 당의 과거 시험 과목에는
수재, 진사, 명령이 주축을 이루고 이 밖의 기술과목으로는 명법, 명산, 명서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수재 과목은 당의 초기에 폐지되고 신문으로 시험본의 진사과와 유교 경제는 명경과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동양학 개론에서는 이제 진사과를 더 우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자중국사에서는 진사과, 명경과를 진사가 우대받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우대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나도 완전히 우대받는 거고. 근데 동양 개론에 있으니까 그냥 개론 관점에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사과를 우대받았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절도사를 이제 보자. 네, 절도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절도사 부분은 좀 자세히 하려면 강자중국사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 보겠다면 강자중국사 시험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공개나 한 줄 중에서 좀 보기로 하죠. 일단은 이제 절도사 세력의 이제 등장을 이제 보는데 절도사 세력의 등장을 이제 뭐하고 연결시켜서 보냐면 구병제 파탄, 율령체제 파탄을 볼 수 있어요. 율령체제 구병제 파탄은 또 어디에서 연결돼서 봐야 되겠죠? 균전제. 그래서 균전제 파탄에서 연결되죠. 그래서 이미 안산이 난 이후부터 절도사들이 있었어. 병박 요리든지 병장들 분명하고 모병으로 운영했던 이제 절도사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산이 난 이후에 항복관 장수나 진압관 장수 다 뭘로 임명하죠? 절도사로 임명하죠. 그래서 이제 안산이 됐던 병박만 설치했던 절도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지까지 이렇게 뭐냐면 들어와요. 강남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절도사가 이제 안산한 이후에 이제 확대됐다. 그러면 절도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절도사들은 변진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2개에서 10개 정도의 주를 통과하고 있고요. 민정권, 재정권, 군사권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파견된 지방관 임명을 배격하고 일종의 지방관리 임명하고 상호 통합을 통해서 혼인관계 형성을 집단적으로 주관적으로 진행하거든요. 물론 모든 절도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벌칙지지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법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 있죠. 예, 이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번진이라고 부르는 하복지지, 하복에 있는 절도사들의 이제 통치 구조를 이제 좀 보면요. 일단은 통치 구조는 주원이 있어요. 주원은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 해부라는 게 뭐냐면 번진을 본시되게 못하네. 자, 번지는 이제 뭐냐면 하복지역에 보통 2개에서 10개 정도의 주를 거느리거든요. 근데 2개, 10개 중에 중심된 주가 있잖아요. 이 주에 설치된 기관을 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자사로서 지배라고 해요. 전투사가. 지배기에서 지배까지만 하고 기 이어는 쭉 지우세요. 오타예요. 네. 주원인에서 이제 해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핵심 주 10개 중에 핵심 주인 그것을 설치된 주에 설치된 기관을 해부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사원이라는 거 있는데 이 사원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핵심 주 외에도 다른 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를 통치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거기가 사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원의 자사들은 누구를 임명하냐면 자기 측근세력들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번지는 이제 번종들, 그러니까 번종은 뭐냐면 군인들이죠. 그래서 군인이라 해서 다 절도를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계층이 있어. 그래갖고 단련이라고 있는데 단련이라는 것은 일종의 농한기 때 소집훈련을 받고 병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절도사와 주종관계를 맺진 않아요. 집안 황토 군대?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방군하고 이제 번진하고 직접 관련된 그 군대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강건이라고 하거든요. 강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번진세의 주축인데 강건도 그 아해군과 아중군이 있어. 그래서 아해군은 간내 지군, 그러니까 이제 중심주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그 여러 주도 있죠. 이런 세대가 이제 있는 것을 아해군이라고 하고요. 아중군은 뭐냐면 해국의 절도와 같이 뭐냐면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친위병이겠어요? 아중군이 친위병이죠. 그래서 이 아중군들이 나중에 잘해지니까 기어오르잖아. 호위가 지속되면 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뭐 보너스도 한 3년 동안 1000만 원 줬는데 뭐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줬다. 불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한테 돈 잘 주는 그 사령관도 임명을 모시고 절도사. 그래서 이 사람들 쿠데타가 많아. 그래서 절도사가 나중에 통치가 5대 19대도 이 사람들 그 쿠데타는 뭐예요? 이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중군을 막기 위해서 모순제들 가병제들 이 가병만 아중군에서도 자기 또 친위세력들가 또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절도사가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고 그 밑에 부하도 뭐죠? 자식이 되죠. 근데 이른다고 해서 쿠데타 안 되나요? 절대 아니죠. 또 이른 가병들이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켜. 네. 그래서 그런 그 뭐냐면 가병들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게 이제 중국적인 정분이 아니에요. 오랑캐적 이민족인 정분이야. 김홍문족 습관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 이 번진의 변종들의 상당수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이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번진들은 그 당시 왜 등장했냐? 물론 이제 군사력도 있겠지만 상인과 토세력들이 지원을 많이 줬다. 그래서 당나라 정부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중앙정부가 이제 안 되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번진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진 세력들에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또 바치고, 그 다음에 지방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벌귀족 사이에서 중앙관료로 못 올라가는 그런 세력들 있죠. 그 당시 등장한 형사고 계층들, 중소지주층들은 주로 누구 밑에서 일을 했냐면 번진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가 되는 거죠? 사대국 계층이 된 거죠. 송나라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번진이 그렇게 독자적인 행정권, 군사권, 제정권이 장악함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정부에 독립돼갖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지 않고 또는 당 왕조를 뒤엎지 않고 왜 그냥 당 왕조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계속 유지됐냐? 그건 뭐냐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 당나라 정부에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집지지, 그러니까 하국의 진이라도 독립왕국을 뭐 건설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겉으로는 당나라 왕실에 충성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번제는 이제 보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보면 번진과 관련된 건데, 이 번진은 이제 반칙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절도자라고 딱 쓰는 원칙은 반칙지지 또는 번지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절도자들 중에 또 강남에 있는 절도사들은 당나라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강북에 있는 절도사는 안 들어. 이게 반칙지지, 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학교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채점 기준이 무슨 애가 그냥 다 맞게 해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절도자 세력들도 그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첫 번째 유형이 반칙지지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당나라에 저항하는 번진들이야. 그래갖고 이 대표적인 번진들은 그 어떤 번진들, 하북삼진에 있는 번진들이죠. 그래서 야구삼진에 있는 번진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들은 그 독자적인 징세, 사법, 군사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안사에 날 때 통화가 유력한 장군들, 예전에는 안력사가 사사명 밑에 있다가 시내 추세를 보니까 당나라 붙어야 된다고 해서 투항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 신까지 끊어들여갖고 이제 안산에다 토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권을 그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지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거의 반독립적인데 당나라하고 독립은 하지 않아요. 당나라 왕한테 충성을 하지만 실제 독립왕국을 만들었다. 왜 당나라 왕국에 독립을 하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당나라의 기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구조 측면을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정 구조를 보면 유주에도 주의 비용이 있어. 자체적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에 있고 유사라고 해서 전투사 해주에 보내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어디에 보면 상공을 보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공을 보내지 않고 그 중에 상당수가 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죠? 유사, 전투사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중앙 재정이 압박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형은 뭐냐면 아주 소수지만 그 당뇨 권력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남에 있는 그 전투사들인데 이 강남에 있는 전투사들은 이제 당주를 지지해요.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 출신이 아니라 문벌 귀족들이에요. 한강이나 이런 사람들에 연결된 문벌 귀족들이 임명했다가 잠깐 있다가 뭐죠? 가는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안산에 난 이후에도 누구의 영역이 있었죠? 당나라 중앙정부. 그래서 당나라 중앙정부가 당나라 망하지 않고 후에 100년 이상 넘어갔게 된 건 강남을 확실히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이제 당나라 정부에 문제가 됐던 건 첫 번째 이유이죠. 이 반칙지지들, 번진들. 예. 이들을 어떻게 하면 뭐냐면 순지할 것인가. 순지하는 것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남쪽에 있는 강남의 절도사처럼 강국에 있는 그 말을 잘 듣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정책 과정인데, 그래서 순지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순지화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지화 정책들은 덕종 때 한 번 있었어. 덕종 때. 근데 덕종 때 순지화 정책은 너무 이제 여러 명을 건들다가 어떻게 돼요? 폐악이 되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체적 군사력도 없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언제 성공했냐면 그 후에 2차 순지화 정책이 그 2차 순지화 정책 때 그 성공을 하게 되는데 요때가 이제 헌종 때야. 헌종 때 순지화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원화 중국이라고 해. 원화라는 것은 헌종 때 영어죠. 중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 왕조가 쇠퇴했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부흥하는 걸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화 종용 계기로 해갖고 이때 이제 순지화가 되는데 요 배경은 이제 뭐냐면 헌종 때 순지화는 독종 때와 달라. 독종 때는 다 모두 저거 삼고 공격했죠. 근데 헌종 때 순지화 정책은 각계 역사야. 그래서 한 놈만 패죠. 한 놈만. 네, 그래갖고 그 한 놈 중에 좀 여러 권진 중에서도 좀 말 잘 안 듣는 놈만 뭐예요? 두들겨 패. 다른 놈은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다 얘가 멸망했어. 힘이 약했어. 그러면 또 이걸 기반으로 또 한 놈만 패. 그래서 각계 격파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정착을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특히 이제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중앙군을 강화시켰죠. 그 중앙군이 뭐냐면 신책군이야. 가끔씩 무역 영화에도 이 신책군이 나오는데 이 신책군은 어떤 것을 이제 강화시키냐면 그 당나라 이제 말기 때는 다세 있죠. 다세가 뭐예요? 네? 차. 차를 이제 일반적으로 차에 전매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돼요. 네, 염세나.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적기 기반으로 해서 뭐냐 군인들 고용해요. 월급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고 능력 있는 군인들은 이제 번진 쪽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죠? 중앙부 가겠지. 신체군을. 그래서 신체군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진봉이라는 개념 알아두세요. 이 진봉. 이 신체군의 기반은 진봉이 있는데 이 진봉을 잠깐 넘어갈게요. 자, 진봉은 뭐냐면 지방에 원래 인지의 그 전진에서 경비 전략을 위해서 이제 남은 잉여 자원을 중앙으로 반환한다. 그런 명분으로 이제 준 건데 특히 이제 순지 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전투사들은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뭐죠? 누구한테 갖다 바치죠? 저쪽 중앙적으로 갖다 바치 잘 보이려고.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남는 것만 주면 되는데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지방군들의 그 월급을 안 주고 세금 주고 그 나머지 비용까지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나 말기 때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병사들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구부에 나 있는 것들이. 자, 하여튼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신체권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군대의 중앙을 만든다. 근데 이 신체권을 일반 무관들에게 안 맡겨요. 왜냐면 무관들 못 믿어. 또 반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복들은 누굴 임명하냐면 한관들 임명하죠. 한관들. 그래서 한관들이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군사법까지 가요. 그 한관들이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지방군을 또 감찰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관들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쿠데타가 일어나.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죠. 그래서 이때 신조가 뭐냐면 문생천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보면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그 문생, 자주 문생 관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황제도 나의 문승이다. 그 문세청자가 있고 한관의 권한이 강하는데 이건 아마 당나라 역대한관이 제일 권한이 크게 된 배경이죠. 근데 명나라 때 한관 같은 경우에는 권력은 있어도 그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새로 황제에서 권위받으면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불구하고 당나라는 황제조차도 폐리문을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었더만 이 신체권이나 이런 지방군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재정개혁을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지군의 경비. 지군의 경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투사가 통치하는 영역 중에 이제 해군이 있고, 해부가 있고, 그 밑에 지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사 중심 군이 있잖아요. 중심 주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지군, 그 전투사 밑에 있는 여러 전투사 밑에 죽은 경비를 어디로 했냐면 그 회부를 다 올렸어요. 근데 회부를 올리지 않고 어디로 올리게 하죠? 중앙으로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들의 그 재정권을 박탈을 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이런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순재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때 순재의 배경에 폐해도 있어. 자, 이 폐해 보면 일단은 이제 순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많은 주들이 또 순재가 되죠. 근데 이때 그 누구를 임명하냐면 문관들 임명해요, 문관들. 근데 이 문관들 중심의 전투사들은 누구 눈치를 보냐면 한관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관하고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진봉을 많이 갖죠. 아까 말해서 진봉이라는 거 원래 남는 것들만 갖다 바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가정 중에서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이 월급을 받지 못한 병사들 가만히 있겠어요? 병사 가만히 없죠.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보의 난이다. 구보의 난. 그리고 백성들 너무 뜯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백성들도 반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진병사하고 농민들 연결해서 방언의 난 같아요. 그래서 구보의 난이나 방언의 난은 후대에 무슨 반란의 선고가 되죠? 함수의 반란의 선고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올해도 나왔죠, 올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강군과 신체권을 강군이라는 지방에 팔는데 이제 감찰관인데 한관이 장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관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폐지시키죠. 그리고 이제 한관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인사권도 장악.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관 관료들이 이제 절대 파견되면서 절대 짧은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지방 실적으로 오면서 세금만 걷어가고 그냥 중앙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관 전투사 입장으로 임시기가 중앙에 다시 들어갈 때 지방에 맺은 사적관계. 그러니까 한관하고 권세가 사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또 당파로 연결되고 그들과 또 관계를 동조하기 위해서 또 지방민들한테 세금을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방에 이런 어떤 반란의 배경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2차 순재의 정책의 경우 잠시 이 반칙지지는 이제 약화됐지만 결국에는 함수의 난을 계기가 또 뭐예요? 설대요. 함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군벌들에게 또 뭐냐면 전투사 임명을 해보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주정춘이잖아. 이 주정춘 원래 함수의 부하장수였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을 이용하려고 당나라 정부에서 또 뭐야? 전투사 임명해. 그래서 원래 주5이었는데 당나라에 충성을 해라 해갖고 전충으로 이름을 막 줬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충성을 하기커녕 당나라를 멸망을 시켰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간이 전에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너무 심해서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강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방국까지 이제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왕위 계승 문제에 관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생겼다? 문생천자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관료들도 한간의 뭉치를 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당이니 무당이니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죠? 한간도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폐해점은 이제 낳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한국인에 대한 국사 1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번진의 이제 상륙구조, 이게 이제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상징과 관련된 내용들, 구조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179페이지, 군대는 맨 마지막 번진의 주역이 담당했는데, 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제 181페이지, 거기에 강조의 생명성이 없다까지 추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순지와 과정까지. 군대는 번진 병력을 진출 담당했는데 절도사로부터 모든 생활 기반을 제공받는 모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중부는 우수한 병력으로 대우를 좋았는데 자신들의 생활 기반에 매우 민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하거나 절도사까지 퇴립하고 아군의 정규 중에서 새 절도사를 옹립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심지어 야심이 있는 자는 스스로 절도사의 지위를 강탈하는 등 번진 내부는 완전히 하극상의 세계였다. 물론 절도사들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부양하는 사병 혹은 가병을 조직했는데 이들은 주로 가병으로 해서 절도사와 가부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반측지지에 많이 보이며 이 두 세력이 번진 병력의 이중구조를 형성해 절도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제 병사들은 부병제 시대처럼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다. 절도사들은 아군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제를 바로 전병들에게 베풀거나 조정의 추천에 중앙의 공직을 얻어주는 등 군대의 환심을 얻기 위해 힘썼다. 번진이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율령제의 붕괴와 안사의 난으로 인해 수많은 몰락농민이 등장했고 이들이 번진의 예비 병력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의 경제력이 증대되어 수많은 모병을 고용할 수 있는 생산력 기초가 갖추어져 있었고 성장하고 있던 지역의 토호들 역시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해 번진의 종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번진 체제는 강조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5만에서 10만에 이르는 번진의 병사는 모병이었고 이들은 결국 명세법이라는 수치체제에 의존하는 종족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번진 사이의 대립과 세력 균형은 번진 내부의 권력구조의 불완전 것이 당조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반독립적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번진들을 다시 당의 통치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 즉 순시아가 2차에 걸쳐 전개되었다. 1차는 덕종 시기에 행해졌는데 반측지지의 연락에 의해 실패를 거뒀다. 2차는 헌종 때 2차례에 걸친 위협과 터부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이를 당시의 영역을 따서 원화중흥이라 부르는데 당조가 번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재정적인 기반을 갖고 중앙의 공군이 신체권을 적극적으로 강화 육성한 결과였다. 신체권은 황제 개인의 군대라는 성격을 두고 주로 황관을 통솔했다. 그 결과 절도사의 번진 병력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중앙으로 해소했고 지정권도 해소했다. 이로써 절도사의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황관이 절도사 휘하의 군대를 감찰하기 위해 설치된 강군으로 파견되어 절도사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지의 과정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무력의 원천은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풍부한 생산력과 이를 수도로 운반할 수 있는 나는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당조의 생명력이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순지화 정책의 어떤 문제점 관련된 거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찾아서 183페이지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있거든요.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다음에 강군과 신체 군군을 이제 장악했던 한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문생청자도 부를 만큼 형제도 페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좀 기억을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184페이지에 두 번째, 세 번째
번째가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부터. 네. 여기에 현관이 또 끝까지 있을 예. 뿐이다. 예. 여기에 현관이 정권의 중추에 가담했다. 당조의 현관은 식천루 무역부터 점차 증가해 현종 때는 3,000명을 넘어섰다. 이 무렵에도 도력사처럼 정무에 관여한 현관도 있었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사에 난 이후 기존의 관료제가 기능을 상실하자 황제는 측근 현관을 중용하게 되었고 현관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현관은 중앙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친책 군군의 지휘를 담당했으며 감군으로 각 번진에 파견되어 황제의 주축을 전달하게 되는 역할을 맡자 발교 이승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우리 당시 때도 양파문도 유력한 한강과 역학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정도였다. 835년 감로에 변한 이유는 한간의 정치 개입이 더욱 강화되어 황제의 폐익과 탈영화 저행해졌다. 12대 목전부터 19대 수종까지 8명의 황제 중 13대 경종을 제외하며 모두 한간에 의해 영립된 황제였고 11대 현종과 13대 경종은 한간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황제권은 실추되었고 중앙의 극심한 정치적 논란은 민심의 반응과 불만을 초래했다. 다만 순지였던 당의 지역의 경제를 그나마 경제 문제를 저지하고 있을 뿐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진공 문제 있죠? 예, 진공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뭐냐면, 순지와 페이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공과 관련된 184페이지 그, 항구의 난과 당의 재정기가 붕괴의 부분인데, 몇 페이지까지 186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방어의 난하고 이제 그 내용도 있죠? 항구의 난 이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세기 후반으로 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자 당조의 재정 기반이었던 남방의 여러 번진에서 병사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원하중흥에 의해 반식지지의 순지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황정은 중앙의 고관을 순지의 절도사로 파견했다. 그런데 임기가 짧은 절도사들은 절도사 취임을 승진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여겨 위임지에서의 통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로지 감군으로 파견된 황관의 요구에 따라 막대한 재물을 진봉이라의 중앙으로 보냈는데 이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태도였다. 진봉이란 원래 임지의 번진에서 경비 절약 등에 의해 남은 잉여 자원을 중앙에 반환한다는 명목인데 실제로는 병사에 대한 급여를 유용하고 영내의 세수를 증징하는 등의 방법을 획득했다. 진봉은 강회의 순지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반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병사의 대우가 악화되어 지역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 시기 병사들의 반란은 절도사와 병사들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병사와 농민의 대립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병사들의 반란은 855년 절동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858년에는 영남과 호남, 강서, 선주 등지에서 화석장교들이 주동자가 되어 서구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절도사를 구금하고 추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강전체를 지도자로 하는 병단에는 일반 병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부상과 토호가 참여했는데 이는 그들을 또 수탈의 강화에 반발하고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해인 859년에는 절동지역에서 농민 출신 부보의 난이 일어났다. 동기시에 불과 100명 전후였던 반란 집단은 몰락 농민과 불황인과 군도가 가담해 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후에 토호와 부상도 참여했다. 강조에 대해 극심한 적의를 품은 반란군에 대해 강조는 주변의 번진 병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김화병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 7개월 만에 진압에 성공했다. 이 난은 이후 황소의 난의 성부를 이룬다. 또한 864년에서 869년까지는 무령 번진에서 병란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번진 병사의 반란이었지만 868년 이후에 서주에서 양자가 합류해 방운의 난이 일어났다. 강주는 번진의 병력 7만 이상을 동원해 진압했지만 반란 참가자의 대다수는 다시 군도가 되어 각지로 분산되었다. 이 지역에서 6년 후에 황토의 난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실시했죠? 쉬운 따로 해주셨나요? 네. 좀 쉬운 따로 할게요.